오늘 고품격 런던 베이글 뮤지엄과 함께하는 벅두벅두 스터디에 대해서 소개해줘야죠. 스윗 하나씩 얻었습니다. 그 무료 음료수까지. 딱 그건 그렇고. 뭐 저번에 대충 얘기는 했지만 혹시 진행 방향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지? 일단 뒤에는 사실 정확하게 보진 못했어요. 1부, 2부 나눠져 있는데 그 2부 쪽은 다 이런 패턴이 있다. 어떤 경우에. 근데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죠. 1부에서는 어떤 주어진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네. 만나는 케이스일 때 이런 패턴을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같이 하는 게 좀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기엔 너무 과도하다 뒤에 양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부는 그냥 이대로 원래대로 의견 공유하고 싶은 거 네. 있으면 정리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속속들이 다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동떨어진 옛날 내용이거나 솔직히 뭐 MVC, 뭐 JSP, 서버 사이드 렌더링 뭐 이런 거 별로 요즘은 요즘 의미가 쓰지만 없잖아요. 다 요즘은 프론트가 분리돼 있으니까 그냥 훑어보는 느낌으로만 가도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저는 일단 막 스터디 할 때 막 네. 그런 스터디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아, 누가 읽어와서 그거 막 정리해서 말하고, 그거는 각자 읽을 때 열심히 읽고 그렇죠. 각자 열심히 읽고 저희 두 명이라서 더 죽어나요. 네, 좀 그 뒤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좀 원했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야기를 네, 하시면 그냥 이 읽고 느낀 점 아니면 뭔가 공유하고 싶은 특정 구문에 대해서 뭐 나의 의견 이거 관련해서 공유하고 싶은 뭔가 그런 게 있다 하면 자유롭게. 저는 약간 첨언해도 되나요? 네? 첨언해도 네, 되나요? 됩니다. 제가 생각한 방향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해서 첨언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베스트 프랙티스 그냥 내가 정의를 해버리고 싶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통 이런 패턴 나오고 이런 게 보통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뭐 A를 선택한다고 그래서 얻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B를 선택한다고 해서 얻는 것만 이런 거 이렇지 않나요? 결국엔 기브 앤 테이크에서 너 뭐 할래 하면 이 아저씨도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뭔가 개발 단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 환경들에 맞춰서 하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베스트 프랙티스 그 유연한 예외 케이스는 알아서 정하시고 제가 원하는 거는 뭔가 이럴 땐 여기다 해 빵 찍어주기. 찍어주기. 네. 좋죠. 예를 들어서 뭐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유효성 검사 네. 뭐 애매하잖아요. 뭐 얘기 뭐 깊이 해보면 알겠지만 예외 빨리 만들어내고 내가 처리 불가능한데 줄줄줄 끌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원칙에 맞춰서 그럼 컨트롤러에서 왜 예외 처리 다 해? 유효성 검사 다 해? 근데 또 그거의 의도에 안 맞지. 컨트롤러의 의도. 그럼 밸리데이션 계층이면 그것도 약간 애매하지. 그렇다고 도메인에 종속된 밸리데이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도메인에 넣어? 이런 그런 애매한 스탠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대처법, 나의 강철 같은 원칙, 저스티스 나와야 된다.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정말 타이밍이 오면 한번 얘기해보는 걸로. 좋습니다. 복두복두 스터디 간판 보셨나요? 벅두벅두 스터디 간판 있나요? 아 좋네요. 딱 봐도 구구와 뚜벅초가 웃고 있잖아. 흡족합니다. 할까요?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주제 뭐 근데 보통 책에다 체크를 하셨죠? 네. 책에다도 했고 뭐 따로 쓴 것도 있는데 네. 뭐 이거 뭐 순서 상관없이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할까요? 좋습니다. 뭐 굳이 뭐 장수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떠오르는 키워드 다 말하죠. 허나 제가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계층 1부부터 얘기하면 뭐 계층화 중요하고 계층이 뭐고 계층을 나누면
계층별로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점들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고 여기서 말하는 프레젠테이션, 도메인, 데이터 원본 이런 계층 나누는 거는 요즘은 너무나 일반화된 뭐 DDD나 클린 아키텍처 안 하는 사람도 대충은 이 정도 따르잖아요. 왜냐하면 스프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걸 이제 제대로 나누는 건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어쨌든 겉으로는 이런 형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 마지막이 아니구나 초반에 중반에 그래서 도메인 계층에는 뭘 두느냐 이게 애매해질 때가 항상 있더라고요. 도메인 논리와 다른 형태의 논리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여기서 비즈니스 논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아니면 좀 시스템적인 논리일 수도 있고, 뭐 각 변화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게요. 저희 네. 서류를 관리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그 외부 파일 저장소에서 파일을 저장하고 파일을 꺼내와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서류를 나타내는 레코드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결국 그 레코드에는 파일 패스가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러면은 도메인에서는 파일 패스만 받아서 저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컨트롤러에서 이제 파일 스트림을 받아서 파일 업로드하고 결과로 리턴 받은 URL을 이제 도메인 계층에 넘겨주는 그런 식으로 구현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러면 도메인 논리가 아닌가? 아니 맞나? 도메인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게 항상 헷갈렸어요. 근데 지금도 완전하게 정의를 내리지는 못했는데 여기서도 도메인 논리하고 다른 형태의 논리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저씨가 어떤 방식으로 그걸 구분을 하냐면 계층을 추가하기 위해 복제해야 하는 기능이 있다면 도메인 논리가 프레젠테이션으로 유출됐다는 신호다. 이거 30페이지에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사실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웹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API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그럼 API 컨트롤러에서 파일 스트림 받아서 그 컨트롤러 안에서 파일 업로드하고 도메인 계층으로 파일 URL을 넘겨주는데 만약에 명령 프롬프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생기거나 아니면 RPC RPC 같은 거 한다? 그럼 똑같이 다 그 도메인 로직 호출하는 부분하고 파일 업로드하는 부분들이 생길 거잖아요. 똑같이 뭐 달라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결국엔 어쨌든 파일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도메인 논리가 프레젠테이션으로 유출됐다는 신호인가? 라고 그냥 이거 좀 그냥 괜찮은 접근성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그게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꼭 파일을 넘겨줄 경우가 있나? 그냥 URL만 미리 업로드 해놓고 이 URL을 너네 DB에 넣어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걱정 때문에 그걸 빼놨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딱 무자르듯이 정하고 싶으셨지만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다. 근데 약간 애매한 게 URL을 넘겨준다? 네. 그럼 나보고 다운받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업로드잖아요. 내가 지금 파일 서버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그 API 하나에 대해서 그런 파일 업로드하는 과정 중에서 나한테 URL을 주겠다. 방법이 있고 아니 파일 스트림 그 파일 자체를 그냥 보내버리겠다. 방식이 있는데 왜냐면 이게 좀 현실적인 구현에서는 프론트에서 파일 업로드 요청할 때 그렇게 구현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파일 업로드 API만 제공을 하고 나중에 뭔가 이제 도메인 객체를 추가하는 API를 분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파일 업로드 따로 해서 프론트에서 URL을 리턴 받아요. 그리고 또 다른 도메인 생성 요청할 때 도메인 메타 정보하고 URL 합쳐서
콜 이렇게 구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뭐 프론트 구현에 따라 다르지만 그 비즈니스 트랜지션하고 파일 업로드가 엮이는 게 좀 아 그쵸. 문제될 수 있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할 때도 처음에는 그걸 합쳐져 있었거든요. 바로 파일 스트리밍이랑 메타 정보 받아서 업로드하는 API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면 그러면은 중간에 서버가 하나 더 끼잖아요. 그럼 프론트에서 여기로 파일 전달해주고 또 여기서 너네한테 파일 스트리밍 전달해주고 하면은 너무 길어지지 않느냐? 그냥 따로 파일 업로드 한 다음에 URL만 넘겨주면 안 되냐? 이런 말이 있어서 처음에 그래도 뭔가 기능의 원자성 아니면 좀 딱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으면은 나는 합치고 싶은데 또 그렇게 말하니까 좀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제 입장, 그러니까 뭐 그게 뭐라 그럴까? 제가 듣기에는 그런 현실적인 비효율과 비효율적인 건 하죠. 내가 여기다가 파일을 업로드했는데 얘가 또 여기다 업로드하고 뭐 때로는 뭐 그걸 열차 타가지고 얘가 이러면서 그런 비효율성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거는 역할의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역할 문제. 네. 근데 이제 남이 책임지는 거지. 내가 딴 데다 올리고 내가 URL만 줄게. 너가 이거 관리해줘. 라고 하면 신뢰도, 내 신뢰도, 내 역할로 봤을 때 저는 비효율적인 게 맞다. 그래, 그렇죠. 네. 그렇게 나눴을 때 또 다른 큰 문제점은 댕글링 되는 파일이 생겨. 그치. 왜냐면 그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니까 지워야 되거든요. 요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간이 지나면. 근데 레퍼런스를 서버에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못 지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근데 뭐 업로드하는 동작이 그렇게 결국엔 사람에 의해서 프론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조금의 비효율 감소 가능해. 이게 만약에 서버 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파일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한다. 몇십 기가짜리 네. 왔다. 네, 그러면은 나눴을 것 같긴 해.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때그때 달라지는 문제긴 한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은 요 아까 이 접근법 계층을 추가했을 때 복제해야 하는 기능이 있다면 도메인 논리가 유출됐다는 신호다. 이런 거 많거든요. 좀 애매한 거를 컨트롤러에서 구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도메인 논리인지 아니면 그냥 좀 시스템적인 로직인지 애매해서 아니 컨트롤러에 두거나 아니면 아예 컨트롤러에는 메서드 하나만 호출해야 돼. 그 리퀘스트에 받은 값들만 받아서 적절하게 변환만 해서 아래로 넘기는 역할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좀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온갖 로직이 아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했는데 요거로 좀 생각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계층을 추가하기 위해 복제해야 하는 기능이 있다면 유출됐다는 신호다. 반대로 하면은 복제해야 되는 기능이 없다면 괜찮을 수도 있다. 이게 대우는 아니니까 그쵸, 괜찮다가 아니라 괜찮을 수도 있다. 그치. 새로운 계층이 아니라 계층에 뭔가 이게 추가한다. 여기서 말이 좀 애매한 저도 그것도 좀 애매했는데 뭐 위나 아래의 계층이 아니라 좀 수평적인 느낌이 아닐까. 여기서 말한 거는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XML로 대체하기. 여긴 아래죠. 그 영속 계층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XML로 바꿨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코드랑 XML 쪽 코드랑 똑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도메인 로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말이 살짝 헷갈리게 해놨는데 그럼 계층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계층에 객체가 추가된다고 해야 되는 건가? 새로운 계층, 같은 계층에 유사한 역할을 하는 친구가 들어왔을 때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XML이냐, 그러니까 파일로 보관하냐, DB로 보관하는데 새로운 계층이라고 하니까 살짝 표현이 헷갈리네. 마치 없던 계층, 맞지? 뭐 프레젠테이션 계층 위에 그렇게 갑자기 처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뭐지? 뭔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 또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그 좀 이게 패턴에 관한 문제라서 어쩔 수 없어.
이 어쩔 수 없는데 좀 그 백도어를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비상 탈출구.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프론트 API 제공할 때 문제거든요. 뭐 예를 들어 여기 예시로 나온 게 지난달보다 10% 이상 판매된 상품을 프론트 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서버에서 만들어서 빨간색 true, 그러니까 더 판매된 true로 줄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뭐 프론트에서 받아서 여기서 프론트가 뷰 프레젠테이션 계층일 수 있죠. 프론트에서 받아서 계산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냐, 이 문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게 프레젠테이션 계층에서는 true로 받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는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제일 마지막 문단. 근데 얘가 내가 좀 독단적인 주장일 수도 있어. 네? 논리를 UI에 넣는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는데, 근데 좀 그냥 할 수도 있지.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 선택일 수도 있다. 좀 막 뭔가 근본주의자처럼 UI의 로직 제로 값만 받아서 그려 라고 하는 거는 또 아닐 수 있다. 둘 다 맞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근데 약간 이 사람 의견이었어요. 프론트에다가 코드를 많이 넣었던 프로젝트를 경험해봤을 때 이게 정말 뭔가 딱 칼로 나누듯이 프론트 뭐 알아서 해 이런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서버랑 프론트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하다 보면. 네. 이제 그러면 바로 그냥 어디에 뭐가 있는지가 막 이제 멘탈에 나가. 이게 어디가 문제지? 프론트부터 막 다시 봐. 근데 뭔가 서버 쪽에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 만약에 뭐 10%냐 뭐 15%냐, 그 프론트도 약간 그 컴포넌트로 계속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조건 처리하고 이런 것들 뭔가 그쪽에서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번잡했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서버에 있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요즘에 더 심한 것 같은데 이제 프론트가 발전을 하면서 거의 어플리케이션처럼 됐거든요. 옛날처럼 진짜 그쵸. HTML에 스태틱. 자바스크립트 받아가지고 그냥 뭐 값만 조금 읽어서 오거나 아니면 아예 서버에서 템플릿 값 채워서 내려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프론트 앱 자체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고 데이터 소스가 리모트 서버인 것처럼 이제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제 서버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도 DB가 있고, DB는 자기만의 데이터 형식이 있고, 긁어와서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프론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프론트 조직도 물론 같은 조직이 있어도 따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보통 있잖아요. 좀 프로덕션 레벨에 외부에 공개되는 앱 같은 경우에. 그러면 뭔가 그 뷰에 딱 맞는 API가 있으면 딱 좋은데 그거 매번 만들어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API에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 수는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논리가 이제 프론트로 가는 거지. 네,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많아지면은 이제 지옥이 되는데 타입별로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걸 다 서버에서 만들 수가 없어서 또 보여줄 때는 막 어떤 걸 합쳐서 보여주고 어떤 거는 나눠서 보여주고 이런 게 많아서 그런 오직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에 있는 게 저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요즘 드는 게 프론트가 발전을 해서 이렇게 뭔가 방법론도 많아지고 유연해지고 이런 건 좋은데 이게 또 서버와 유리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진짜 아이스 코드처럼 딱 서버 둘, 프론트 둘 해가지고 같은 조직으로 제일 소조직이 같이 붙어서 개발하거나 아니면 둘 다 그 구분 없이 개발하거나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 요즘. 저는 좀 듣다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감명이 있었다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 받은 게 그렇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프론트를 잘 안 하니까. 근데 프론트 마음에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서버를 데이터 소스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그러면은- 걸 더 권장하고 있어 프론트에서 요즘 리덕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나는 이제 그때부터는 뭐 야 쿼리 SQL문 내놔라고 네. 그냥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따지면 그냥 그대로 줄게.
님들 마음대로 호출을 하든. 그게 GraphQL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서버 입장에서는 약간 그게 분리되는 거네. 안 좋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좋습니다. 한 곡지 하실래요? 저요? 뭐 근데 뭐 이렇게 딥하게 막 딥다이브 할 생각은 없고 네. 그냥 뭐 몇 가지 적어놓은 것도 있고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도 있는데 뭐 적어놓은 걸로 대충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층화 중간에 이분도 뭐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헥사고널식 관점보다 계층형식으로 뭔가 알아가는 게 좋다. 뭐 정확한 네, 텍스트는 네, 아니었을 네. 수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약간 다른 게 약간 다르다면 보통의 그 일반적인 학생들의 커리큘럼상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아, 그쵸. 네. 계층형을 먼저 당연하게 뭐 스프링 MVC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사람의 흐름, 자기 생각 흐름성 그게 일반적이죠. 네, 이해하기도 헥사고널보다. 쉽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추후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이해를 하다가 궁금증이 생기고 이러면서 헥사고널 딱 접했을 때의 느낌. 저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헥사고널이 좀 더 아키텍처적인 관점으로 저는 진보했다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같은 의미였겠으나 처음에 시작은 계층형도 같은 의미였겠으나 그 계층형은 그냥 계층을 분리하는 것이 너의 그 코드 관리 베이스에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 그 헥사고널 쪽을 보다 보면 저는 약간 DIP에 대해서 새로 생각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들어오는 호출하는 쪽에서는 저도 모르게 너무 그 왜 리포지토리 이런 거를 그냥 책에서 일부 설명을 하겠으나 뭐 DIP를 어떻게 해서 하면 좋다 뭐 이러면서 설명하겠으나 그 리포지토리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해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너무 간단하게는 내가 어떤 요청이 왔을 때 DB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빙을 하는 것과 DB를 갔다 오는 것과 내가 다른 서비스,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를 호출하는 것 사실 같은 행위인데 그렇죠. 저는 다르게 생각하면서 코딩을 한 지가 꽤 됐어요. 초반에 잘 모르니까 헥사고널을 보기 전에. 근데 그때부터는 내가 무슨 클라이언트 있잖아요. 그거를 리포지토리라고 이름 짓기 시작했어.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관점이 DIP에 대해서 갑자기 이해가 된 거지. 이 맛이구나. 근데 그게 헥사고널에서 잘 설명이 돼 있더라고. 네, 맞죠. 이제 그런 코딩을 하게 되는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 그런 쾌감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 그런 아키텍처나 이런 거 처음 봤을 때 뭔 말이야? 하다가 이제 나의 실제 케이스에서 그게 부합하는 경우를 발견했을 때 마틴 파울로 옹의 깊은 말씀이 드디어 가슴에 울립니다. 저는 여기서 삼계층화랑 헥사고널이랑 가장 큰 차이가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와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구분되느냐, 구분 안 되느냐. 물론 헥사고널도 저는 사실 구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포트, 아웃포트, 어댑터, 드라이버 다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헥사고널은 어쨌든 인포트랑 아웃포트가 둘 다 인터페이스고 구분이 둘 다 이제 추상화된 계층이고 그 3계층 3레이어는 그 아래로 의존하잖아요. 헥사고널은 안으로 의존하고 바깥에서. 네. 일단은 당연히 헥사고널이 더 추상화가 되고 좋은데 이제 또 이거를 얼마만큼 구현하느냐, 실제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제대로 하진 않았는데 헥사고널 해보자 해가지고 각자 일단 공부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느 수준으로 구현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그걸 100% 지키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100% 지키면 지킬수록 그 코드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드라이빙 어댑터라고 하죠. 포트는 도메인에 붙어 있는 거고 외부에 어댑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가 드라이빙 어댑터고 컨트롤러가 인포트를 사용해서 도메인에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석 구현에서는 컨트롤러가 인풋을 호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인풋 구현체 안에서 HTTP 서블릿에다 값을 쓰는 형태가 돼요. 정석으로 하면 완전 정석으로 하면. 쓰는 형태?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은 뭐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미리 링크를 가져올 거예요. 이미지로 볼까? 이미지가 보신 게 있으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API 컨트롤러 코드를 쓸 때 컨트롤러에서 어떤 하위 계층의 코드를 호출하고 거기서 반환받은 값을 컨트롤러 바디가 다시 리턴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완전한 헥사고널 아키텍처가 말하는 드라이빙 어댑터 인풋 관계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드라이빙 어댑터가 인풋을 호출하는 건 맞아. 호출하는 건 맞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외부로 쓰는 거잖아요. 요청을 받는 거랑 쓰는 건 다르잖아. 그치. 근데 컨트롤러는 받음과 동시에 외부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해되겠다. 원래는 인포트가 리턴을 하면 안 돼. 맞아. 리턴을 하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인풋 포트에 서블릿 리퀘스트 같은 걸 파라미터를 받아가지고 인포트 구현체 안에서 서블릿 리퀘스트 안에 리스폰스를 써야 돼. 맞아. 그게 진짜 헥사고널에서 말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상하고 컨트롤러가 있는데 리턴 안 하고 보이드 메서드가 되거든요. 컨트롤러는 그러면. 근데 리턴은 사실 해. 그 값이 나가잖아요. 그 서블릿에 쓰면은. 근데 그러니까 그건 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까지 하면 좀 비집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맞아.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필요하다. 어느 정도 양보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딱 그런 네. 대법관처럼 딱딱 나누고 네. 싶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클린 코드로 가기 위해서는 공부가 많이 되잖아요. 막 클래스가 많아지는 문제점, 막 인터페이스 정의하고 막 계속 코드가 계속 변하니까 사실 뭔가 요구사항이 늘어날 때마다 내가 딱 그것만 뚱 개발하는 게 아니라 뭔가 또 변형되잖아요. 한번 아키텍처 자리 잡은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현실에 타협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그냥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문제 컨트롤러에서 막 그 본잡하게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막 이벤트 리스나듯이 기다려? 얘가 도메인에서 처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웃포트를 내가 받아놓은 다음에 컨트롤러에서 기다렸다가 도메인에서 주면 그걸 리턴해준다? 뭔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뭐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컨트롤러는 극단적인 케이스니까 이건 다 이해를 해요. 그건 좀 그렇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게 공감대가 되는데 이제 이런 헥사고널 아키텍처의 이해도나 받아들이는 정보에 따라서 다르는 게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이제 아웃풋만 해도 대표적인 게 레포지토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프링에서 말한다면 JPA 레포지토리.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아웃풋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면은 JPA 의존성 없는 순수한 인터페이스 뭐 레포지토리를 만들어 놓고 그거의 구현체로 JPA 레포지토리를 또 따로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은 뭔데 굳이 또 이렇게 해 귀찮게 어차피 이거 뭐 똑같은 거 중복 코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또 이름 뭐라고 지어 그러면은 봐봐요. JPA 레포지토리를 만들고 원래 그 순수한 도메인 레포지토리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이거의 구현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의 구현체 코드를 뭐라고 할 거예요? 그 구현체 안에서 걔가 DI를 JPA 레포지토리를 받는 거잖아요. 그쵸. 이름 뭐라고 할 거야? 뭐뭐 레포지토리의 인풀이라고 할 거예요? 너무 싫지. 그치. 너무 싫죠. 억지로 만드는 네. 느낌이 있긴 근데 하지. 이제 뭐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은 그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다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레포지토리는 그러니까 레포지토리는 그냥 쓰자. 이렇게 하면 또 약간 갸우뚱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이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든다는 게. 근데 뭐 물론 뭐 여기 팀에서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어느 정도 정의한 것들이 다른데 가면 이게 왜 베스트야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뭔가 그렇죠. 이해를 하죠. 근데 이제 결국은 제가 내린 결론, 제가 그냥 제 스스로 다른 사람들 설득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그거 적용했다는 거에 사실 의의를 둘 것 같아요. 그냥 내 클래스 중에 어댑터라는 애가 나왔다 뒤에서 맨날 컨트롤러 무슨 서비스 이런 거 만들지 않나요?
근데 무슨 어댑터 나왔다, 무슨 인바운드 포트 나왔다, 아웃바운드 나왔다. 그것만으로도 헥사곤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짜기로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좀 유연하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코드를 열심히 짜지 않았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일관성 깨지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만약에 옛날식 코딩으로 짜주면은 그 무슨 서비스 인터페이스 만들고 무슨 서비스 인프라 하나씩 꽂는데 그거 왜 만들어 이런 논쟁처럼. 그럼 아이 뭐뭐로 하던가 아이 인터페이스를 그쵸 그거 아니면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제가 그 클로바 노트 활용해서 채워넣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거 말고 클로바 노트는 월 베타라서 무료긴 한데 네. 월 300분 제한이 있더라고요. 아 월에 300분 어치만 클로바 노트로 번역해 주겠다. 네. 근데 뭐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스타트업 같은 데서 서비스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얘는 무료래. 월 20시 얘는 월 20시간 무료래요. 그래서 넉넉하네요. 20시간. 부족하면 이거 써보려고 합니다. 아, 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 없이 일단 트라이. 여튼 헥사고날 그렇다. 뭐 헥사고날에서도 얘기하면은 팝업이라서 이거 나중에 한번 빼서 한번 하시죠. 좋습니다. 나중에 뭐 그런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런 계층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런 거. 우리가 옛날에는 3티어에서 시작했지만 네. 많이 나오잖아요. 기타 등등등. 뭐 서비스 네. 나오고 내가 만들고 싶은 계층 만들면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분리가 됐잖아요. 도메인 서비스, 뭐 비즈니스 서비스다. 네. 이거는 나뉘기 시작하면서 필요해서 나뉜 거죠. 도메인 내에서 다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게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대법관 가야 된다. 언제 써야 되나? 사실 패턴의 중요성이 그거잖아요. 내가 어느 시점에 이걸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네.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항상 이 아저씨가 말하는 거. 네. 그래서 그 어느 시점에 대해서 약간 또 무게를 좀 더 둬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대법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층에서 또 하실 얘기는 계층을 뭔가 또 만들어 보신 적 있어요? 만든다는 게 새로운 뭔가 방법론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방법론이죠. 예를 들면 지금 뭐 프레젠테이션, 도메인, 서비스 뭐저고 뭐 이렇게 막 많은데 갑자기 내가 티어 하나를 더 만들었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야 될까? 그것도 넘어서 뭔가 우리 서비스에 이런 레이어를 추가해야겠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 3티어에 다 들어가요. 뭐 의존성 방향은 아키텍처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희한한 소리 하나 해주네. 네? 가끔 컨트롤러에서 그냥 바로 저 티어로 내려가고 싶은 욕구 해결 어떻게 하시나요? 그게 그거 있어 분명 있고 근데 그런 욕구는 저는 욕구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그런 상황 저는 막 제가 좀 맨날 이런 얘기 나올 때 얘기하는 거 읽기 쿼리일 때가 항상 예외사항입니다. 제가 항상 예외를 두는 거 왜냐면 쿼리는 데이터에 영향도 안 주고 비즈니스 로직에도 영향 안 주거든요. 그냥 데이터를 읽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맨날 막 섞이잖아. 클린 아키텍처나 뭐 DDD, CQRS 짝꿍돼서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짝꿍된 상황에서 DDD를 했을 때 도메인 로직을 막 숨기려고 하고 이제 유지하다 보면은 항상 그 리드 요구사항이 방해를 해요. 이거는 순전히 그냥 DB에서 값을 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관없어. 아예 제 의견은 쿼리 서비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컨트롤러에서 바로 호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쿼리 서비스 구현체에서 뭐 도메인도 안 거치고 그냥 SQL 템플릿 실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요구사항을 달성할 때 간단한 거는 그냥 바로 레포지토리에서 엔티티 받아서 변환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막 성능이 딸려지거나 그 영속성 컨텍스트를 거치면서 쿼리 성능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조인이 들어간다거나 하면은 도메인 계층을 거치면은 힘들잖아요. 막 원래 도메인에서 레포지토리를 에그리거트 루트에 하나만 두는 이유는 그 업데이트 일관성이 그 단위로 보장이 되어야 돼서 레포지토리 하나만 두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쿼리 요구사항에 다른 에그리거트 데이터를 막 합쳐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레포지토리 막 여러 개 다 가져와서 메모리 안에서 그거 다 막 합쳐가지고 반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비용이 되게 크잖아요. 사실 RDB가 제일 잘하는 게 조인하고 그 쿼리 결과 만들어내는 건데 그걸 온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복잡한 읽기 요구사항 뭐 조금 간단한 거는 그 프로젝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JPA 프로젝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좀 복잡해지면은 그냥 쿼리 서비스 만들어서 그냥 생 SQL 날려도 되고 아니면 뭐 좀 타입이 들어간 거 원한다 하면은 뭐 쿼리 DSL 같은 걸로 해도 되고 해서 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저는 하위 계층으로 바로 가는 거 리드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리드 한해서. 리드 한해서. 저도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 리드라고 생각 안 했고 네. 물론 생각해보니까 거의 99% 이상 리드의 냄새가 나긴 하지만 뭔가 수정, 삭제, 생성 뭐 이런 데서 갑자기 그냥 다이렉트로 갈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근데 쌩까고 갈 수도 있죠. 만약에 진짜 단순 삭제. 근데 삭제에 근데 막 뭐 검사하고 이런 게 없어. 그냥 아이디. 딜리트 그냥 바이 아이디야. 아이디만 뚝 줘. 컨트롤에서. 근데 바로 거기서 리포지토리한테 던져. 야 이거 지워.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 거의 없죠. 네. 그리고 그 거의 없을 수 있죠.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비즈니스 로직이 항상 바뀌잖아요. 근데 걔를 인지할 수가 없잖아요. 바뀔 때. 만약에 사실 바뀔 때 얘도 같이 삭제돼야 할 때 혹은 삭제될 때 이벤트 날려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감지 못하잖아. 감지 못한다는 게 이제 내일의 나를 믿을 수 없고 오늘의 동료를 믿을 수 없다. 그걸 알고 있다는 가정을 할 수가 없다. 나중에 코드를 고칠 때. 그러면 미리 만든다. 네, 결국 그 모든 CUD는 저는 그런 도메인 로직 거쳐야 된다. 라는 생각. 저도 당연하게 좀 거치고 싶은데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이 리드도 어떻게 원래 의도는 저는 리드 바로 가는 거 저는 허용할 수 없다. 설령 그게 막 진짜 반복 코딩이잖아요. 자꾸 뭐 내려가는데 뭐 누구를 들렀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말씀해 주셨던 그런 상황 오히려 도메인을 걸고 넘어져가지고 막 복잡해지는 것 당연히 그거는 좀 금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쿼리가 잘한다. 맞지. 쿼리. 그게 제일 좋지. 그 CQRS도 보통 이벤트 소싱하고 같이 가잖아요. 이벤트 소싱 하면은 아예 분리가 돼요. 물리적으로. 그 리드 할 때 이벤트로 다 복구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 다른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잖아요. 읽기 전용. 그럼 물리적으로도 분리가 돼. 아예 코드 레벨에서 인프라 레벨에서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저는 CQRS 할 때 꼭 이벤트 소싱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 소싱 자체 장벽도 너무 높고 항상 그 인터넷 아티클에 보면은 그 이벤트 소싱 어떻게 하는지 나오잖아요. 이벤트만 기록하고 나중에 그걸로 다 주르륵 복구해서 한다. 근데 그걸 실제 케이스도 못 봤고 그걸 한다고 하는 뭐 어떤 회사의 뭐 아티클도 못 봤고 모르겠어. 매몰 비용이 엄청날걸요. 근데 CQRS 자체는 괜찮다. 쿼리를 분리하는 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견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쿼리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만들어야 된다. 네. 업데이트를 할 때 읽어오는 거랑 진짜 요구사항 자체부터 읽길 때 막 레포지토리 공유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포지토리 맞아.
네, 공유하게 돼 코드에서 제한을 못 두잖아요. 이거는 읽기 할 때 쓰는 레포지토리 메소드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치 나중에 결국 비즈니스 로직에서도 그걸 갖다 써. 요거 있네. 그치 그치. 아싸 써야지 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트랜잭션도 못 나누고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막 그리고 일단 JPA 그 쿼리 메서드 조금 많아지면 못생겼어. 막 메서드 하나에 그치. 막 100자 넘어가는 거 많잖아요. find, all, by, 뭐저 between 막 그거 너무 싫고 그 정도 되면 저는 그냥 그 JPQ에 쓰거나 쿼리 DSL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매우 네, 공감합니다. 애초에 그 업데이트 할 때 그런 쿼리 복잡한 쿼리 쓸 일이 없어요. 업데이트는 저는 사실 극단적으로 가면은 엔티티 아이디만 있어도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생각. 쿼리 조건 자체가 필요 없어. 생각해 보면은 요구사항의 아이디로 기반으로 업데이트나 삭제하지 조건 기반으로 하는 거는 뭐 일부 배치 요구사항 말고는 없다. 의견이 비슷합니다. 다행입니다. 저도 깊이 공감하는 주제. 솔직히 청천으로 대법관으로서 그거 네이밍 있잖아요. 쓰지 마, 그냥 하지 마. 조건 한 개 이상이다 바로. 일단 아니, 두개 눈에도 이상, 안 두개 이상. 들어오잖아요. 보기 좋은 코드, 읽기 좋은 코드 보면 아는 거. 언제부터 근데- 메서드 네. 그렇게 지으라 그랬어? find by id 정도는 직관적이고 쉽잖아요. 일단 SQL 쿼리보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러 조건이 들어간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 조건이 많이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네. 검색 필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그래서 저는 대법관 2개 이상이시 find by id, find by name 이 정도까지 허용. 2개 이상씩 바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저는 진짜 그 CUD에서는 PK, UK만 가지고 찾아와도 모든 걸 해결 가능하다. 좋습니다. 큰일 났네. 안 적었다. 이거 다 뽑겠습니다. 이거 근데 네, 너무 적는 거 힘드니까 수고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요약되잖아요. 그럼 그렇네. 네. 넘어가시죠. 대충어로만 벌써 40분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분야고 그 일부가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그 뒤에 패턴 가면은 그냥 뭐 짤막짤막하죠.